네, 지난주에 우리가 촉법소년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회복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제 원장님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조금 얘기를 하면 좋겠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회복적 정의가 이제 제대로 좀 되려면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좀 우리 사회 안에 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삶에서 그것들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저희 회복적 정의 운동에서 강조하는 게 질문을 바꿉시다라는 분야가 있어요. 질문을 바꿉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응보적 정의가 묻는 질문이 누가 가해자냐, 누가 범인이냐, 그리고 어떤 법을 어겼느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세 질문에 기사도 그쪽으로 가고 뭐 사법이나 모든 거 다 그쪽 영역으로 가는데 회복적 정의의 질문은 누가 피해를 입었고 어떤 피해와 영향을 받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가 회복되는 것일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처벌이 의미가 있으면 들어가야죠. 네네네.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반대가 돼서 처벌했으니까 당신은 다 좋아졌다.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 중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피해자의 필요가 뭔지가 사실은 나와야 그 필요를 마치는 책임이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피해자의 필요와 관계없이 처벌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난 책임을 여기다 졌다라는 쪽으로 가버리면 피해자 회복이나 필요는 채우지 못하고 이 상처와 트라우마는 계속 사회 속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바꾼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는 거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 관점을 바꾸는 거가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처음 교육 갔을 때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되게 많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회복적 정의와 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그런 학교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사회적인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선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처벌기관이 아니잖아요. 사법기관이 아닌데 지금 지난 10년, 15년간 계속 학교에 엄벌주의를 통해서 학교 폭력을 막아보겠다고 주장을 해왔고 최근에 정부도 발표한 것도 다 엄벌주의 대책이에요. 뭐 학생들의 처분 결과를 남겨서 앞으로 뭐 4년간 보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니까 잘못을 받아들이는 순간 미래가 망쳐질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학생들 또 보호자들. 그러니까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안 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자기 징계를 없애는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학교가 대혼란을 겪는 거죠. 엄벌을 하면 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칼이 떨어질 때 목을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막으려고 그러지. 그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벌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요. 엄벌을 하면 예방이 될 거고 좋아질 거다. 또 응당한 처벌을 통해서 공평해질 거다. 그러는데 제가 엄벌의 일종의 배신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벌을 높일수록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하는 계제도 같이 발전시킨다. 그리고 문제는 뭘 받았을 때 벌을 받았을 때 자기를 피해자로 인식해버려요.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보이지도 않죠. 자기가 피해자가 됐어요. 이런 역전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학교가 되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업은 아닌데 뭐 진술서 써라. 그거 근거해서 증거 내리겠다.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근데 저는 학교의 사법화가 너무 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학교는 선생님들은 좀 오히려 교육이 어려워진 면이 있어요. 생활지도 측면에서.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쪽으로 대안들을 좀 두들기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뭐 아이들끼리 사실 옛날 같으면 싸움이 일어났다 아이들끼리. 그러면은 그냥 어쨌든 싸움의 약간 원인을 살짝이라도 제공했던 부모님이 와서 부모님끼리 만나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또 집에 데려와서 또 밥 먹으면서 아이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 이제 이러고 부모님들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거는 요즘은 무조건 학폭위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절차대로 가야 되고 그 세움이 오해를 받으신 것처럼 저희도 어떤 오해를 받냐면
아니 그러면 싸운 아이들이 그냥 당사자끼리 잘 얘기해서 풀면 그게 끝나는 거냐? 그럼 가해자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걔네를 징계를 해야지. 이 얘기가 계속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징계의 목적은 변화기 때문에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더더욱이 변화를 일으키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절차대로 가라니까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네. 바로 그냥 절차에 따라서 분리하고 서로 대화할 수 없고 어떤 징계 결정 나는 것을 받아라, 기다려라 이렇게 되니까 학교는 그 사이 아이들은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점점 이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싸우면 네. 어른들, 특히 교사는 네. 아이들을 잘 대화해서 풀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정하고. 게 네. 교육이에요. 그쵸, 그쵸. 전 세계가 네. 다 하는 일인데 네. 한국의 교사들은 이렇게 해버리면요 잘못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 대응을 안 했다. 그 다음에 화해를 종용했다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처벌 대상은 누가 처벌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징계 사유가. 네. 그러면 저는 전 세계 나라 중에 어른이 그것도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접근을 한 자체가 소위 말해서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네. 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쵸. 비극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사, 요즘은 교사라고 부르죠. 예전엔 선생님이라고 네. 했는데. 지금도 뭐 선생님이고 아니 근데 스승인데 이제 사실은 선생이라고 하는 것과 또 교사는 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뭐가 싸움이 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산 사람으로서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선생님의 역할 맞죠.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먼저 산 그쵸,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네. 이런 걸 법적으로다가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은 점점 사라져가고 어떤 법적 권리나 절차만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게 네. 저는 상당히 위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이제 받고 또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결국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죠. 뭐 이 관계, 네. 사람과의 관계나 뭐 조직 안에서의 관계나 또는 어떤 가정 안에서 관계가 뭐가 났을 때 그냥 바로 뭐 징계, 중간에 처벌. 조정이나 타협이 없이 그냥 법으로 가는 그쵸. 법대로. 그냥 법대로 하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 만능주의라 그럴까요? 사법 네. 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지도자들도 자기 잘못이 발생했을 때 뭐 인정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뭐 부정하고 부인해서 법적 네. 책임이 없으면 자기는 떳떳한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선조들이 법치를 최고의 이 정치 덕목으로 보지 않았고 덕치를 봤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법치로 하면 사람들이 그 벌을 피하고 무서워하긴 하지만 따르지 않는다는 거였고 덕치는 인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하자는 거니까 법치는 더 밑으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우리 사회가 법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 문제도 네. 이 소송으로 가져가는 게 너무 일반화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고 성인이 되면 더 빨리 법적 권리, 그 승패 싸움에 쉽게 매몰되겠죠. 그러면 이런 회복적 정의가 이제 회복적 정의의 어떤 운동이나 활동들이 이제 공부를 카나다에서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가해와 피해 또 커뮤니티 안에서 가장 그래도 이렇게 모델이 됐던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회복축정의 운동이 시작된 거는 70년대부터 어떤 작은 사건을 계기로 네.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고요. 1990년에 가서 처음으로 네. 이론서가 나와요. 제 지도교수였던 네, 분이 네, 쓰신 네, 건데 네. 그러니까 되게 짧은 역사를 가진 운동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뉴질랜드 같은 데는 벌써 한 30년 전부터 이 우리로 치면 소년법을 개정할 때 그 가족 자율 협의회라고 네, 패밀리 그룹 패밀리. 컨퍼런스라고 네, 네, 하는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가해를 한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그를 둘러싼 뭐 친척, 친구, 뭐 심지어 교회 목사님, 교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그 학생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는 나가고 네. 이 그룹만 남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건지 책임을 같이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책임이죠. 네. 그리고 그 나온 안을 피해자한테 주면 피해자가 만족을 하면 그게 합의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 판사한테 바로 제출이 네네. 되고. 그러니까 법원의 역할은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이 공동체적 압력을 행사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혼자 너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하는 개인의 각오를 넘어서 지켜보는 거죠. 네, 커뮤니티가. 주변 사람들이 나는 같이. 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자체가 네. 일단은 강화될 수밖에 네. 없는 그리고 이 안에서의 관계성도 다시 한번 재고되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소년법을 논의하는데 네. 나이를 낮춰서라도 엄벌하겠다. 이 수준에 있는 거고 이런 나라는 이미 소년의 변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변화를 위해서는 가족과 커뮤니티 역할이 크다. 그리고 이 목적은 피해자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네. 달성해야 된다. 이런 회복적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예죠.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그 패밀리 그룹 컨퍼런스라고 하는 FGC가 아직도 계속 네, 이렇게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네. 우리 치면 법무부하고 뭐 여가부 이런 두 기관이 같이 또 이 진행자들을 양성하는 또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도입이 안 될까요? 아직 저희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도 제대로 한번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다.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는 걸 보질 못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응보적 정의에 대한 불만이 커요. 갈망이 있어, 갈망이.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육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회복적 정의는 너무 지금 섣부를 수가 있다. 근데 그건 국민 정서는 이해가 가요. 네. 왜냐하면 불의한 일이 계속 반복됐는데 네. 제대로 된 처벌을 못 받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엄청 사법화된 거는 분명 우리가 인정해야 그쵸. 되고요. 예. 이 사법을 중심으로 하는 응보적 정의 하나만으로 사회가 건강해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좀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회복적 정의 운동도 우리 사회에 많이 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한 30년 정도 역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회복적 정의가 돼서 정말 뭐 이렇게 아동복지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그 아이의 이게 성장을 함께 잘못은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원장님도 교도소 이제 많이 보시기도 하고 이제 저도 보면 우리 아버님들도 정말 교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나는 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5년 형 받았다, 퉁쳤다, 그냥 이런 생각이 더 많아서 정말 정말 피해자나 또는 가족이나 관계된 사람에게 진정한 그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은 좀 없는. 맞아요.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할 면이 많죠. 예, 또 오늘은 저희가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또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그러면 또 마지막 4주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